그 순간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이크 소리, 박수 소리의 울림, 녹화하는 사람들의 휴대폰 불빛, 그리고 모든 이들 앞에서 소리치는 제 아들, 제 친아들의 목소리. 이제 끝이야. 늙은이.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군중의 웃음과 웅성거림이 벌떼처럼 저를 에워쌌습니다. 몇몇은 입을 가렸고 또 다른 이들은 못 본 척했지만 모두가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시장 가방을 손에 든 채 꼼짝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8살부터 혼자 키운 제 작은 아들 박민준이 로또에서 4억 2천만 원을 당첨된 후 저를 안아주는 대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저를 인생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엄마, 그렇게 쳐다보지 마. 그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필요 없어. 내 빚 갚아주는 거, 엄마 잔소리 듣는 거, 엄마의 불행을 짊어지는 거, 이제 다 끝났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속으로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겉으로는 그저 웃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그게 다예요? 겨우 그 말밖에 안 해요? 그가 조롱하듯 비웃었습니다. 뭔가 하나 빠진 것 같아서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는 재미있다는 듯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그 당첨 복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침묵이 천둥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민주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얼어붙었고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깊고 깨끗하며 해방감이 넘치는 웃음이었습니다. 마이크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더니 놀란 모든 이들의 시선 속에서 제 앞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를 웃게 만든 것은 행운이 아니라 정이었습니다. 그 복권 뒤에는 수년간의 경멸과 희생, 그리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저 무대였을 뿐입니다. 진정한 상은 저의 존엄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일주일 전 제가 무심코 그 복권을 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 계산대에 서서 가스비와 식비를 내고 남은 동전을 세고 있었습니다. 복권 판매원이 지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이 번호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제가 왜 샀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제 아들의 생일이 떠올라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도 잠시 꿈을 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지갑에 넣고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민준이 그것을 식탁 위에서 보았을 때 그는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런 쓸데없는 걸 믿어요? 때로는 믿음이 이성보다 더 가치 있을 때가 있단다, 아들아. 그는 콧방귀를 뀌고 그것을 가져가 확인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일주일 후 그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전화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당첨됐어. 우리 백만장자 됐어. 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격양되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톤에서 저는 무언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광란 그 자체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축하했고 그를 잊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소영은 갑자기 동네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경멸하던 눈빛을 버리고 길 위의 낡은 돌멩이라도 되는 양현민의 눈빛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파티가 아닌 축하 연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했습니다. 손녀 세례식을 위해 꿰매었던 흰 테두리가 있는 파란색 원피스였습니다. 그것을 다리면서 민준이 어렸을 때 언젠가 돈을 벌면 바닷가 앞에 집을 사주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엄마. 지금은 사라진 그 다정한 눈빛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연회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조명은 눈부셨고
음악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으며 중앙에는 축배의 순간을 기다리는 술잔과 카메라가 가득한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복권을 손에 들고 임시로 만든 작은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종이 한 장 덕분에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웃고 박수치고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소영은 그를 마치 신인 양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상금은 제 족쇄의 끝을 알립니다. 이제 끝이야, 늙은이.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제 심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음악이 멎었습니다. 누군가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공기가 끈적해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침착하게 바라보며 제 일부가 죽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주 깊은 곳에 또 다른 부분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민준아?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이상이죠. 그는 오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재봉사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지겨웠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을 했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모두 앞에서 진실이 총성처럼 제 입술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복권은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 민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들은 그대로야, 아들아. 그 복권은 내 돈으로,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산 거야.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댔고 민주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무릎을 꿇더니 기절했습니다.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의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보며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아들아. 존중에 관한 문제지. 그리고는 몸을 돌려 웅성거림과 플래시, 놀란 시선 속에서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자유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굴욕당한 한 어머니가 때로는 삶이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고 빼앗긴 존엄성을 되찾아줄 적절한 순간을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사람을 바꾸지 않고 그저 그들이 진정 누구였는지를 보여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아들이 그 복권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돈이 그를 바꾼 것이 아니라 좋은 아들로 위장했던 가면을 벗겨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그는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쾌활하고 다정하고 장난꾸러기였지만 심성은 고왔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던 공장에서 아버지 김철수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민주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장례식에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던 것은 그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엄마. 제가 크면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재봉사였고, 집을 청소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했고, 남의 옷을 빨았습니다. 버는 동전 하나하나를 찬장 뒤 유리병에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그의 학비, 옷, 음식, 책,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불평하지 않았는데 제가 놓는 바느질 한 땀 한 땀이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는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는 저를 세게 안고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은 다른 많은 약속들처럼 시간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후 그는 며느리가 될 이소영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었지만
타인의 가치를 소유물로만 판단하는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그녀가 좋은 것을 가져오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처음 그녀를 집에 맞이했을 때 그녀가 저를 관찰하던 방식을 기억합니다. 저는 직접 구운 케이크를 준비했고 깨끗한 식탁보와 정원에서 꺾은 싱싱한 꽃으로 테이블을 차렸는데 그녀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집이 참 검소하네요. 민주는 그 말 뒤에 숨겨진 독을 눈치채지 못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기대하며 바라보았지만 그는 단지 우리 엄마는 소박하지만 마음은 넓어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아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영은 돌을 닦아 알아볼 수 없는 것으로 만들듯이 민준을 서서히 변화시켰습니다. 먼저 그녀는 우리가 함께 열었던 작은 재봉 공방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에는 만남을 줄이자고 했고 나중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경제적으로 저를 돕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논쟁이 그를 더 멀리 밀어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몇 주 동안 전화 한 통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흔적을 그의 삶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수년이 지났고 저는 그를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이야기나 SNS 게시물을 통해 그의 삶을 알았습니다. 그는 웃고 여행하고 새 차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비싼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저는 여전히 예전의 작은 집에서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가스비와 약값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 한 통, 엄마, 잘 지내? 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지만 그것조차 너무 많은 요구가 되었습니다. 몇 달 전 어느 날 오후 그 복권 사건이 터졌습니다. 매주 목요일처럼 시장에 갔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이 몇 개 없었지만 빵집 모퉁이에서 항상 복권을 팔던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행운을 시험해 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번호는 특별합니다. 보세요. 2003년 4월 3일. 그것은 민준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고 생각 없이 마지막 남은 동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름으로 등록할까요? 남자가 양식을 채우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누구 이름으로 하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운명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기념품처럼 성경책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몇 달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영과 함께 왔는데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지도 않고 문턱을 겨우 넘었습니다. 엄마, 그가 딴청 피우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좀 있어요? 별로 없어, 아들아. 이번 주 쓸 돈만 남았어. 걱정 마세요. 곧 돌려줄게요. 그는 서랍을 뒤지면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제 물건들 사이에서 복권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복권을 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습관이지. 좋아요. 혹시 모르니 저한테 주세요. 당첨되면 나눕시다. 그는 윙크했고 바보 같은 저는 그것을 건네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전화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당첨됐어. 당첨됐다고 4억 2천만 원. 그는 흥분하여 소리쳤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당첨되다니? 엄마 복권, 엄마가 나한테 준 거. 그 번호가 나왔어. 세상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그의 목소리는 이미 달랐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하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모든 것이 순조로워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요. 그는 축하 연회가 열린 그날 오후까지 모든 이들 앞에서 소리치던 그 순간까지 자신에게 생명을 준 여인을 그의 삶에서 지워버리기로 결정한 그 순간까지는 결코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회장을 떠난 후 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동네 거리를 걸었습니다. 몇몇은 복권이 정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지켰지만 제 안에는 폭풍 전의 고요함과 같은 이상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외투를 걸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단호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촉촉한 눈,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수년 동안 제가 가난하다고 믿었지만 실제로 저에게 부족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성경책을 꺼내 복권을 보관했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 이름과 서명이 적힌 영수증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것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알게 될 거야, 아들아. 엄마의 사랑도 자신을 지킬 줄 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운명이 불이나 증오가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진실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회 당일은 하늘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듯 화창했습니다. 거리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네의 새로운 백만장자, 박민준. 저는 창밖에서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행운이 그의 문에 도착했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닌 시련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중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였습니다. 엄마, 오늘 밤 축하 모임을 할 거예요.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거의 강요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내가 가기를 원하니? 저는 대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확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올 거예요. 저는 차가워진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졸업식 때 입었던, 수없이 기워 입었던 그 파란색 원피스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다림질했습니다. 새로 입을 옷은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존중 때문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음악과 소란이 들렸습니다. 조명, 카메라, 샴페인 잔, 그리고 우리 동네에 새로운 백만장자 박민준 씨라고 적힌 큰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렇게 크고 밝게 적힌 것을 보니 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어릴 적 그가 그림에 제 성과 함께 박민준과 엄마라고 서명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손님들은 웃고 있었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으며 중앙에는 붉은 드레스와 꾸며낸 미소, 오만한 눈빛을 한 소영이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기 오신 건 놀랍네요. 김순자 아주머니. 오래된 추억까지 초대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추억이 말도 할 줄은 몰랐네요. 소영아. 저는 평정을 잃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경멸하듯 미소 짓고는 그녀만큼이나 인위적인 비싼 향수를 남기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시선으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사인하고 크게 웃으며 제 집 전체보다 비쌀 법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았을 때 그의 미소는 단 한순간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에게 불편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배운 그 가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가 저를 만지지도 않고 뺨에 입 맞추며 말했습니다.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네, 성대한 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여기 언론이 많으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이후로 저는 그의 비밀스러운 수치, 숨겨야 할 무언가인 듯 했습니다. 음악이 멈췄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감격적인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행운의 대상 수상자 박민준 씨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잔을 들고 무대에 올라섰고 그의 삶 전체가 완벽했던 것처럼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가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단계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소영은 가식적인 숭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그가 계속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지만 오늘 삶이 저에게 보상합니다. 그는 극적인 멈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참석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가올 일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과거에 얽매였던 모든 것을 뒤로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빚, 문제, 희생, 그리고 짐들. 그의 시선이 군중 속에서 저를 찾았습니다. 네, 엄마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웅성거림이 홀을 휩쓸었습니다.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끝이야. 늙은이,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시간이 멈췄습니다. 조명, 음악, 목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의 목소리만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발밑의 땅이 갈라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자존심이 고통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아, 그 이상이죠. 그는 청중의 관심을 즐기며 반복했습니다. 저는 성공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한 늙은 재봉사의 아들이 필요 없어요. 저는 몇몇 사람들의 긴장된 웃음소리를 들었고 다른 이들은 불편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소영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쳤습니다. 그때 저는 무대로 다가갔습니다. 제 발걸음이 웅성거림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그는 오만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모를 수도 있는 게 뭐가 있죠? 그 당첨 복권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 침묵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혼란스러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복권을 내 돈으로 샀고 내 서명으로 등록했다는 말이야. 저는 외투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내 모두 앞에서 들어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무대로 달려들었습니다. 소영은 창백해졌습니다. 민주는 말하려고 애쓰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네 어머니이기 이전에 가진 작은 것마저 지킬 줄 아는 여자이기 때문이야.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균형을 잃고 기절했습니다. 소영의 비명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민준, 민준. 손님들은 동요했습니다. 몇몇은 그를 돕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위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영민이 아닌 낯선 평화를 느꼈습니다. 저는 우주가 그가 경멸로 제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든 되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홀을 나섰습니다. 조명, 카메라, 웅성거림은 제 뒤에 남았습니다. 바깥의 밤은 상쾌했고 바람이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돈 때문이 아니라 용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존엄성은 어떤 재산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은 제가 우연히 이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진정으로 정복한 것은 저의 자유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얼굴이 모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연애 장면, 기절하는 민준, 소리치는 소영, 그리고 제가 평온하게 홀을 나서는 이미지가 화면에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당첨 복권은 어머니 명의였습니다. 헤드라인은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올해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은 잊혀진 어머니의 복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명성을 찾지 않았고, 단지 진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이상한 유머 감각으로 저의 정의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동네를 배회하는 카메라와 기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만 켜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엾은 여자, 굴욕을 당했는데 운명이 보상해줬네.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야.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잊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찢어진 영혼을 꿰매는 바늘 같았고 상처를 조금씩 닫아주었습니다. 오후 중반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년 동안 알고 지낸 변호사, 최 변호사였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아실 겁니다. 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복권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는 민준이 국립복권위원회에 상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기록에는 저의 서명, 저의 신분증, 저의 주소가 나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머니. 최 변호사는 억눌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상금의 유일한 합법적인 주인입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단지 깊은 안도감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수년간의 인내 끝에 마침내 삶이 저에게 숨쉴 틈을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온 나라가 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 김철수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하느님의 정의는 더디지만 올 때는 땅을 뒤흔든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땅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실의 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다시 보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왔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비싼 정장이나 호화로운 향수 없이 소박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문을 겨우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우리? 저는 음절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반복했습니다. 아니면 네가 필요하니?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수치심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와 아들아. 그는 어렸을 때 제 품에서 잠들곤 했던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에게 굴욕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가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었어요. 물론이지.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 말했을 때 아무도 너를 강요하지 않았지, 그렇지? 그는 긴장했고 혼란스러웠으며 매우 부자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납덩이처럼 거실에 깔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언론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영도 필사적이에요. 미안하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내 어머니잖아요.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었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멈춘 지 오래되었어. 그가 떠난 후 저는 문을 잠그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눌린 힘 때문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의 버팀목, 그의 그림자, 그의 변명거리였습니다. 이제 마침내 통제권을 쥔 것은 저였습니다. 다음 날 기자들이 인터뷰를 위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 독점 보도, 표지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항상 존중으로 대해준 지역기자 한 명에게만 짧은 인터뷰를 허락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잃는 것을 멈추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전에 저의 존엄성을 잃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문구가 모든 포털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존중을 얻었다. 김순자. 며칠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던 이웃들이 이제는 저에게 미소를 지었고 시장 가방을 드는 것을 도와주었으며 애정을 담아 저를 축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봉복이라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저를 세상에 교훈을 준 여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칭호를 찾지 않았고 단지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김순자 아주머니, 어머니도 이제 그만 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여성들의 편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 편지들 중 하나를 읽고 있을 때 이웃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아주머니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밖에 있어요. 이소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눈은 부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상태가 안 좋아요. 먹지도, 자지도, 말하지도 않아요. 미안하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거울이 깨졌을 때 각자 자신의 행동에 직면해야 하는 거죠. 제발요.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돈을 돌려주세요. 저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돈이요? 아니, 소영아. 내가 다시는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은 내 침묵이야.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돌아섰고 떠났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어렸을 때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삶이 너에게 가르쳐 주기를 바란다. 그날 밤 저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눈물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저의 이름, 저의 목소리, 저의 이야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수억 원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상은 복권이 아니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치유한다고들 말합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시간은 단지 상처와 공존하는 법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밤에는 집안의 침묵이 너무 깊어질 때 제 기억들이 땅에서 일어나 쉴 줄 모르는 유령처럼 제 주위를 걷습니다. 그 모든 소란 후 저는 낡은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민준이 6살 때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티셔츠를 입고 제가 낡은 양철통에 구웠던 케이크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일이었고 비록 선물할 돈은 없었지만 그의 미소는 어떤 장난감보다 가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몇 분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던 방식, 그가 커서 창문이 큰 집을 사서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하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햇볕이 전부 들어오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럴 수 있었을 때 그는 저를 그림자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동안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기자들이 집 앞에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들을 용서할 것인지, 그를 도울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제 삶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옆에 앉아 공책을 꺼냈습니다. 어려웠던 날들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단어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반복하던 한 문장만 생각났습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사슬이 된다, 딸아. 그녀가 얼마나 옳았는지. 저는 민준을 너무 사랑해서 저도 모르게 제 존엄성을 짓밟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참는 것, 침묵하는 것, 양보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에게도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는 제 손에서 식었고 비가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과거가 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 젊은 시절 고인이 된 남편 철수와 함께했던 첫 해들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금속 공장에서 일했고 손은 갈라졌지만 항상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순자야, 부는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어. 그가 죽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27살이었고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냄새, 의사의 공허한 눈빛, 세상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는 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의 가장 큰 교훈이었고 동시에 저의 형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심지어 제 침묵까지도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발신인이 없었지만 열어보자마자 누구의 것인지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안에는 민준이 아무 말 없이 담보 잡았던 제 옛집 사진과 함께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기로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빚이 있었고 소영이 저를 압박했어요. 엄마에게 집을 빼앗으면 그 돈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 영혼에 남아있던 작은 것마저 스스로 빼앗아 버렸어요. 저는 눈물 흘릴 수 없는 채로 그 문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무거운 단어였고 저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복권 서류와 함께 서랍에 보관하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돈이 그를 변화시킨 것처럼 돈이 저를 변화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어진 며칠 동안 은행, 공증인, 계약들이 이어졌습니다. 돈은 공식적으로 제 것이었지만 계좌의 모든 숫자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수년 전 저 자신도 충분하지 않았을 때 몰래 음식을 두고 왔던 동네 보육원 고아원에 갔습니다. 친절한 원장님은 TV에서 저를 알아보고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어떤 도움이라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선이 아니라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상금의 일부를 그곳에 기부했습니다. 새 침대, 약, 유니폼을 샀습니다. 아이들이 제 주위에서 뛰어노는 동안 저는 돈 그 자체로는 결코 줄 수 없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를 켰고 우연히 소영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삶을 망쳤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복수심으로 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망친 것이 아니라 제 삶으로 그들을 지탱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철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셋이 낡은 집에 있었습니다. 그와 저, 그리고 어린 민준. 우리는 옥수수 알갱이로 복권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렴, 순자야. 이기는 것이 항상 더 많이 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때로는 이기는 것이 그저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평온하게 깨어났습니다. 커피를 준비하고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햇살이 제 집으로 뻔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아마도 제 안에서도 새로운 무언가가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단지 가르침을 준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하루 종일 저와 함께 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더 이상 완전히 저에게 속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제가 얻은 것은 헤드라인에도 수표에도 카메라에도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얻은 것은 더 조용하고 영원한 것, 바로 저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때때로 삶은 처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각자가 자신의 자만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지켜볼 뿐입니다. 민준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스캔들 이후 몇 주는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수치스러워 TV에서 사라졌고 돈이 그의 것인 양글을 아첨하던 그의 친구들도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샀던 새 집은 텅 비었습니다. 차들은 압류되었고 웃음은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찾아보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온 동네가 이야기했습니다. 박민준이 모든 것을 잃었다. 은행이 집을 가져갔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떠났다. 그것을 듣고 기쁘지는 않았지만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기초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탑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민주는 제 앞에 서 있었고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염은 자랐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항상 그를 감싸고 있던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텅 빈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치심. 들어가도 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들어와 집을 마치 낯선 곳처럼 둘러보았습니다. 냄새가 똑같아요. 그가 거의 향수처럼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처럼. 아들아. 사랑으로 깨끗해진 것들은 늙지 않아. 그는 어렸을 때 제 품에서 잠들곤 했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소영은 떠났어요. 쪽지를 남겼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실패자와 함께 살 수 없어요. 당신의 어머니가 제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당신에게 주기를 바라요.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10살 때 무릎을 다쳤을 때처럼 울었습니다. 마침내 돈으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심장은 조여왔지만 연민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과 실망의 혼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네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야, 아들아. 삶이 너에게 돌아오는 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그는 눈이 붉어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니, 하지만 그것이 네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에게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먹어. 배가 고프면 생각할 수 없어. 그는 순종했습니다. 국자 한 번 뜰 때마다 음식은 부족했지만 사랑은 넘쳐났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소파에서 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짠 담요에 쌓여 잠든 그를 보았을 때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삶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배울 때까지 반복된다는 것을. 그리고 민주는 마침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엄마,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건 잘 생각했어, 아들아. 하지만 그냥 일자리를 찾지 말고 목적을 찾아. 저는 그에게 깨끗한 옷과 간단한 아침 식사를 주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왜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한다면 너는 계속 나의 주인이 될 테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아니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버는 돈은 적었지만 그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등은 더 이상 자존심 때문에 구부러지지 않고 노력 때문에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다시 그에게 인사하기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었고 그는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끔 그는 저를 보러 왔습니다. 빵이나 과일을 가져오거나 단순히 지친 미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침묵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항상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이해해요. 그게 뭔데, 아들아?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은 수년 만에 우리가 나눈 첫 번째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지만 용서를 담고 있는 포옹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고 민주는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사치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우는 것, 돕는 것,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일부는 여전히 상처받았지만 그의 눈빛에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낡은 도구 상자를 가져와 말했습니다. 첫 월급으로 샀어요. 집에 고장 난 것들을 고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 심장부터 고쳐줘, 아들아. 이것도 수리가 필요해. 그는 웃었고 잠시 동안 저는 그가 어렸을 때의 그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날 반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아드님이 스캔들 전에 받은 대출금 잔액이 아직 남아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길 바란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구해주지 않을 테니까. 그는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말을 지켰습니다. 그는 노력으로 빚을 하나씩 갚았습니다. 그는 제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단지 제 본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떠나는 그를 보면서 저는 저의 복수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고통받아서가 아니라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젠가 저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벌이 아니라 교훈에 감사합니다, 하느님. 자존심이 무너지고
영혼이 일어설 때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정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울음을 멈추면 건설을 시작한다고들 합니다. 제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대중적인 굴욕, 민준의 기절. 온 나라가 제 이야기를 알게 된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돈은 이제 법적으로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고 꿈꾸던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지만 서둘러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새 삶이 자존심이 아닌 침묵에서 탄생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어느 날 오후 제가 마당에 낙엽을 쓸고 있을 때 저는 새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크거나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넓은 창문, 밝은 벽, 그리고 추억의 감옥에 갇힌 느낌 없이 숨 쉴 수 있는 작은 정원이 있는 저의 집이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날 공증인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드릴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만 해주세요. 저는 오만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 동안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지탱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 자신을 지탱할 때였습니다. 열쇠를 건네받았을 때 저는 두 손으로 그것을 잡고 입 맞추었습니다. 물질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독립 때문이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두고 잤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부드럽게 들어왔고 꽃과 젖은 흙냄새를 풍겼습니다. 사치품도 카펫도 비싼 그림도 없었지만 침묵이 있었습니다. 비명도 비난도 굴욕도 없는 깨끗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준비하고 베란다에서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태양이 저에게도 속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웃들의 평은 곧 들려왔습니다. 집이 정말 예쁘네요. 김순자 아주머니,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집이 상이 아니라 피난처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방식대로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를 심고 흰 커튼을 달고 철수의 사진과 어린 민준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모든 구석에는 제 역사의 한 조각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집에서 저의 복수의 상징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부활로 보았습니다. 돈은 여전히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아무도 굴욕을 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어머니의 힘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 없이 뒤를 돌아볼 수 있는 평온함에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식물에 물을 주고 있는데 울타리 옆에 민준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빵 봉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인사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를 들어오라고 초대했습니다. 그는 놀란 듯 모든 세부 사항을 보며 정원을 걸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엄마. 응, 아들아. 하지만 집 때문이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숨쉬는 평화 때문이지. 우리는 레몬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는 빵을 나누었고 우리는 조용히 그것을 함께 먹었습니다. 마치 부스러기 하나하나가 과거의 고통을 조금씩 지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있죠. 그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가끔 아빠 꿈을 꿔요. 그 꿈에서 아빠가 뭐라고 하시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다시 잃지 말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를 들어라. 그분은 항상 우리 둘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나날은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보육원을 돕고 아이들을 위한 담요를 짜고 가능할 때 이웃들을 위해 요리를 했습니다. 돈은 저를 바꾸지 않았고 단지 저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편물을 확인하다가 발신인이 없는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고 안에는 굳은 필체로 쓰인 종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매일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무언가를 갖게 되면 그것이 엄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엄마와 나누기 위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해요, 민준으로부터. 저는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이후로 울지 않았던 것처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들은 어떤 수표보다 어떤 재산보다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침내 그의 속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촛불을 켜고 그가 어렸을 때처럼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움직였고 가꾸운 빵 냄새가 부엌에서 스며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모든 것, 사랑, 굴욕, 배신, 배움에 대해 생각했고 돈이 많은 것을 바꾸더라도 어떤 숫자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올바른 일을 했다는 평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다시 왔습니다. 그는 도구 상자와 지친 미소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준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엄마가 여기에 앉아 일몰을 볼 수 있도록 정원에 벤치를 만드는 것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웃으며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완성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있죠? 이 집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벽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까, 아들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용서로 만들어졌지. 그날 밤, 새로 만든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철수를 생각했습니다. 어딘가에서 그도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삶은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제가 가장 원했던 것, 제 보금자리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할 필요 없이 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사랑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공기는 차가워졌고 레몬나무의 잎사귀는 나무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 옆에서 조용히 뜨개질을 하며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며 오후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았던 그 평온함이 저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담요를 정리하고 있는데 문에 3번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고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 아들아. 저는 주저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들어왔고 바닥에 물웅덩이를 남겼습니다. 침묵은 너무 깊어서 벽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수건과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떨면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시 오고 싶다고 얼마나 꿈꿨는지 엄마는 모르실 거예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어, 민준아. 아니요, 엄마. 설명해야 해요. 몇 초 동안 그는 말을 하지 않고 마치 단어 하나하나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처럼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실망시켰어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엄마를 실망시켰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를 부끄럽게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모두 앞에서 엄마에게 굴욕을 주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를 미워하는 대신 교훈을 주셨어요. 아니, 아들아.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교훈을 준 것이 아니야. 단지 네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을 뿐이야. 나머지는 네가 한 일이야.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찾지 마. 저는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는 거야. 민주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공방에서 일해왔어요. 빚을 조금씩 갚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니?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엄마를 갖는 것.
그 말은 저를 찢어 놓았습니다. 잠시 동안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짓말은 안 할게, 아들아. 다치지 않는 상처도 있지만 나는 뒤돌아보며 사는 것에 지쳤어.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거짓말 없이, 자존심 없이 진실로부터 시작해. 민주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엄마. 그럼 잘 들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돈도, 내 약속도, 내 눈물도 원하지 않아. 나는 네가 존엄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 매일 아침 내 이름이 어떤 재산보다 가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일어나기를 원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맹세할게요. 맹세하지 마.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증명해. 우리는 불을 바라보며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가 키웠던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맨발로 마당을 뛰어다니던, 빵을 가득 물고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였습니다. 모두 앞에서 저에게 소리쳤던 오만한 남자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다가 마침내 돌아오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수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 모은 돈 전부예요. 많지는 않지만 받아주세요. 저는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민준아, 그 돈은 내 것이야. 제발요, 엄마. 아니. 저는 반복했습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너의 회개를 주었어.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어. 그는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뺨에 손을 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진짜 벌이 뭔지 아니, 아들아? 뭔데요? 내가 평화로운 모습을 보는 것. 왜냐하면 네가 상처 준 사람이 더 이상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없기 때문이야.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괜찮아. 경멸이 아니라 자유야. 어머니의 사랑은 죽지 않고 단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울 뿐이니까. 떠나기 전에 민주는 일어서서 저를 세게 안았습니다. 길고 떨리는 포옹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말하지 않았던 모든 것으로 가득 찬 포옹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너에게 고맙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아와줘서. 그가 떠난 후 문을 닫았을 때 밤의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처음으로 외로움이 아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옹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공책에 썼습니다. 회개는 과거를 지우지 않지만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이 한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승리이다. 저는 촛불을 끄고 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속삭였습니다. 너를 용서한다, 아들아.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서 갈색 종이로 쌓인 작은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 철수, 그리고 그가 6살 때 소풍 갔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뒤에는 아들의 글씨로 쓰인 쪽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 아이가 될 것을 약속해요, 엄마. 수억 원이 필요 없이 엄마를 웃게 했던 그 아이. 저는 울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모든 우여곡절 끝에 사랑이 버릴 줄 몰랐던 것을 항상 되돌려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철수를 위한 촛불 하나, 민준을 위한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불꽃은 천천히 춤추었고 창문 유리에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유리를 부드럽게 때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쓰이고 자존심은 꺼지지만 속죄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시간은 치유하는 특이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흉터를 지우지는 않지만 고통 없이 바라보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느리고 평온하고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은 지나갔고 정원은 다시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들의 지저귐을 들으며 물을 주었고 마침내 삶이 저를 때리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매주 일요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깨진 유리 위를 걷는 사람처럼 수줍어하며 말 한마디가 저를 상처 입힐까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대화는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간단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음식, 날씨, 보육원의 아이들, 우리가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좋은 추억들. 어느 일요일, 그는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것과 똑같은 낡은 라디오였습니다. 오래된 가게에서 찾았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느질하면서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가져오고 싶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보석처럼 그 기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때로는 과거의 소리도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그러길 바라요. 그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다정함이 담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라디오는 저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그것을 켜면 갓 구운 빵 냄새가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노래들, 아나운서들의 목소리, 모든 것이 저를 살아있게 하고 동반되고 세상과 화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철수가 부르곤 했던 볼레로가 흘러나올 때 민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기계 수리회사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요. 받을 거니? 네. 하지만 엄마가 축복해 주셔야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의 축복은 항상 너와 함께 있었어, 아들아. 단지 내가 그것을 느끼기에는 너무 길을 잃었을 뿐이지. 그는 감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잘할게요, 엄마. 약속할 필요 없어. 그냥 해. 나날은 평온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는 자신감, 목적, 존엄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에서 지쳐 돌아왔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꽃을, 때로는 빵을, 때로는 단순히 그의 존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제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언젠가 모두 앞에서 저에게 쓸모없는 늙은이 라고 소리쳤던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든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삶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것, 사람들의 가치를 되돌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작업장을 열고 싶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 같은 젊은이들, 자원이 없는 아이들에게 엔진과 도구를 수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들이 직업을 배우고 길을 잃지 않도록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속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아들아.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어. 왜요? 이 이야기는 너와 함께 끝나야지. 나와 함께 끝나서는 안 되니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에게 심었던 씨앗이 마침내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진정한 상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꿈꾸던 남자로 그가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그의 작업장을 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흰벽 반짝이는 도구, 배우는 젊은이들, 웃음, 희망. 문에는 박씨 공방, 수리하는 것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라는 간단한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들을 보았을 때 제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표지판 때문이 아니라 그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마침내 가진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저를 작업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모든 젊은이들이 저에게 인사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어머니시군요. 그들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는 법을 배운 남자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소개할게요. 이미 보고 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아들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의 본보기가 없었다면 저는 길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원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눈물, 비명, 고통의 밤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마음이 가벼워진 채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움직였고 주황색으로 물든 하늘은 저만을 위해 그려진 그림 같았습니다. 저는 철수, 그의 웃음, 그의 인내를 생각했고 어떤 식으로든 그도 그 완벽한 마무리 속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불 옆에 앉아 공책에 썼습니다. 속죄는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원한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용서는 역사를 지우지 않지만 그 끝을 바꾼다. 그리고 나는 나의 끝을 바꾸기로 선택했다. 불을 끄기 전 몇 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잠시 동안 부드럽고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야, 이제 쉬어도 돼. 성공했어. 그것이 제 상상이었는지 남편 영혼의 메아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 저는 눈물 없이 잠들었습니다. 삶이 저를 1000번 넘어지게 했더라도 결국 저는 고개를 들고 일어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4억 2천만 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무한히 더 소중한 것, 제 아들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행운이 비극으로 변장하여 제 문을 두드렸던 그날 이후로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복권, 굴욕, 카메라, 비명,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저에게는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정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제가 저 자신을 잃지 않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는 삶의 마지막 시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금으로 샀던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찻잔, 같은 라디오, 소파 위에 같은 담요를 사용합니다. 차이점은 이제 침묵이 저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포옹하는 침묵입니다. 가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실 때 레몬나무를 바라보며 일어났던 모든 일을 기억합니다. 잎사귀 하나하나, 가지 하나하나가 이야기의 한 부분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고통, 아들의 자존심, 몰락, 용서. 그러면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그 모든 것을 쓰라려지지 않고 견뎌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매주 일요일 찾아옵니다. 빵, 꽃, 그리고 그의 웃음을 가져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함께 만든 벤치에 제 앞에 앉아 말합니다. 엄마, 제 학생들이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너는 그것을 땄어, 아들아. 복권이 아니라 내 손으로 그 칭호를 얻었지. 그가 일하는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믿음을 되찾아줍니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완벽한 아들이 아니라 선량한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떠날 때마다 어렸을 때 그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을 조용히 속삭입니다. 세상이 너를 바꿀지라도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마. 그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미소를 짓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제가 후회하는 것이 있는지, 돈을 돌려줄 것인지, 다르게 행동했을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부러뜨린 모든 것이 저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그 복권을 사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여전히 경멸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침묵하고 참고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삶은 그 종이 조각을 제 길에 놓기로 결정했고 그것으로 저에게 재산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돌려주었습니다. 제 목소리를요. 모든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고통에 쌓여오지만 그것을 열면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질 때 민준이 제게 선물한 라디오를 켭니다. 저는 항상 그가 어렸을 때 우리가 듣던 그 오래된 노래 프로그램으로 맞춥니다. 가끔 눈을 감고 그가 맨발로 마당에서 춤추고 웃고 걱정 없이 지내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비록 향수가 가슴을 조여와도 아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순수한 모습이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 않지만 그 맛을 바꿉니다. 그리고 저의 용서는 그 모든 쓰라림 끝에 마침내 평화의 맛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주름은 삶이 저를 때렸지만 제가 넘어지기를 거부했던 모든 순간의 흔적입니다. 각각의 주름은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마를 가로지르는 것은 노력의 기억입니다. 입술 주위의 주름은 저를 구한 웃음입니다. 그리고 눈가에 생긴 주름은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데 걸린 세월입니다. 가끔 바람이 커튼을 움직일 때 저는 철수와 이야기합니다. 민준이 어떻게 지내는지, 공방이 어떻게 번창하는지, 동네 아이들이 이제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이 약속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저를 돌보았다고요. 그리고 밤의 침묵 속에서 저는 거의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순자야. 하느님의 정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 저는 굴욕의 사진이나 신문 스크랩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미 치유된 것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저는 아들의 편지, 보육권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그리고 벽에 붙여놓은 노란 종이에 쓰인 단 하나의 문장을 보관합니다. 삶이 고통으로 빼앗아간 것은 지혜로 되돌려준다. 그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분은 은행의 수억 원이 아니라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을 아는 평화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작게 느껴졌거나 경멸당했거나 가치가 없다고 들었더라도 이것을 기억하세요. 영원히 지속되는 굴욕은 없으며 하느님이 듣지 않으시는 침묵은 없습니다. 조만간 삶은 각자를 제자리에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순간이 올 때 복수를 찾지 말고 정의를 찾고 평화를 찾고 존엄성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이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얻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제 목소리, 제 가치, 그리고 저의 자유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어느 도시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삶이 당신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셔서, 들어주셔서, 함께 느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돈은 쓰이지만 존엄성은 영원히 남습니다.